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최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규정이 추가됐죠.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뿐 아니라 임차인끼리의 갈등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법무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이거부터 정의를 좀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 권리금 이게 뭔가요? 네, 이제 임차인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잖아요. 나가려고 봤더니 굉장히 투입한 비용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영업 시설도 있었고요. 또 영업 노하우도 있었고요. 또 거래처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매출이 너무 잘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식당에. 근데 이건 굉장한 가치가 있는데 건물주가 그냥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버리면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권리금입니다. 제가 아까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전에는 보호를 못 받았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권리금이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았을 경우에 계약 기간이 5년인데 2년 만에 나갔다. 그럼 3년간의 어떤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었지만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권리금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어요. 판례에 의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상가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이 생겨서 보호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좀 뒤적거리니까 이게 권리금이 또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네. 좀 있죠? 일단 바닥 권리금이 있고요. 영업 권리금이 있고요.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어쩐지 좀 땅이랑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 그대로 바닥이죠. 이 건물의 위치가 원칙적으로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 상가의 위치가. 그리고 그냥 문만 열면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 그런 것들이 바닥 권리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건물주가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바닥 권리금을 받고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다시 또 건물주가 또 받는 이런 경우도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권리금 보호 회수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리금이 바닥 권리금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권리금은 어떤 게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업 권리금인데 우리가 이제 똑같은 치킨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군데만 잘 되는 거예요. 줄 서서 치킨을 먹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장사 안 되는 가게와 장사 잘 되는 가게가 똑같이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의 매출 그리고 순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1억 정도를 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권리금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를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 이런 부동산 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이런 영업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영업 권리금도 있고 바닥 권리금도 네. 있고 또 다른 권리금도 그래서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설 권리금인데요. 우리가 이제 식당을 차리면 의자도 있고요, 탁자도 있고요, 그렇죠. 인테리어도 하고 주방 기구를 갖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신규 입찰이 식당을 한다. 그러면 이분한테 그 기존의 그 시설을 넘기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중고 가격으로 받는데 이걸 시설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들어오는 분이 나는 꽃가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하고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상 원상회복을 약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주고 원상을 회복해주고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비용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크게 보니까 지금 세 가지예요. 지금 정의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산정하는 방법도 또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권리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그리고 순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걸 산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그 집만의 영업 노하우 또 소스 비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거래처가 굉장히 많다거나 이런 거래처 신용 같은 것들 이것까지도 다 권리금에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법원에 통해서 권리금 청구 소송을 해서 그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 의해서 권리금 액수가 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설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품들 시설들이잖아요. 이건 중고 가격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건 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영업 권리금 같은 경우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요것을 노리고 틈새를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판례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한 1억의 권리금을 주고 왔어요.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약속과 달리.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 권리금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주 저기 판례가 아니 그 사례가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네.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이 치킨집이 권리금으로 1억 5천을 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수기에 월 매출 3천만 원이 나온다고 임차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축소 신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매출 장부도 보여준 거예요. 매출이 뭐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믿고 권리금 1억 5천을 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월세도 밀려 있었고 관리비도 밀려 있었고 막상 장세분이 장사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종업원 급여도 밀려 있었고 장사도 말했던 것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해 봤더니 우리 식당에 막 들어가면 전산장치 있잖아요. 포스기라고 하는데 그 포스에 음식의 종류, 금액, 그리고 카드 계산 내역이 나와요. 뭐 월별, 일별 계산이 나오는데 그걸 봤더니 이 매매 권리금 계약 시점에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2배 가까이. 그리고 카드 매출이 1억이 돼 있는데 실제 카드사에서 결제 들어 들어온 돈은 5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포스기에 5천만 원 허위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현금 매출도 한 20% 비중이었다가 30-40%로 늘렸던 거예요. 이게 밝혀져서 결국에는 이분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예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권리금이 많으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임차인한테 물어보고 오늘 저희들 가겠습니다 해서 현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왜? 임차인이 사람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손님들을. 그래서 공짜로 식사를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한번 가봐야 되고요. 며칠 정도 발품을 풀면서 요일별로 정말 사람이 많은지 매출이 정말 그 정도 나는지 그리고 공급 단가 그 물건이 제품이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팔아서 순수익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에 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면 아무래도 판매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돼서 거짓말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죠. 저는 뭐 장사를 해보질 않아서 이 권리금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 권리금도 계약서를 쓰는 모양이에요.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금 보호 회수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돼야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고요. 권리금 계약이 체결할 뻔했다라고 하기에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꼭 권리금 계약은 체결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가짜 계약 권리금 계약서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권리금 보호 회수 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실상 자기가 마음에 드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원래는 한 3천만 원만 받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과 지인과 함께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만 딱 차려놓고 또 신규 임차인이 실제 그런 권리금을 줄 능력도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월세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냥 명의만 빌리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재판에 가면 증인신문이라든가 또 계약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아니 그런데 그렇게 저기 지인이랑 그렇게 서로 짜고 치면 그 권리금을 받아내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권리금은 이제 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인한테 한 거죠.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좀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그러면 임대인은 싫어하는 거죠. 임대인한테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 돈을 청구해가지고. 임대인은 그냥 다른 임차인한테 주려고 거절을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했을 때,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권리금 보호 예수 규정이 생겨서 이걸 노리고 임차인들이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예방법 없어요? 이거는? 근데 실은 간단합니다. 실은 뭐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권리금을 한 1억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계약인데 갑자기 2억 계약을 체결한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금이 2억이면 2천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한 5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금 2억을 지급할 능력이 되고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되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월세 수입에 손해를 벗지 않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만 보고는 확인이 좀 안 되네요. 확인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경우 소송을 걸었을 때 변호사들이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